타인이라는 여행. 틱나탄 지음, 진현종 옮김. RH 코리아. 1장. 반드시 필요한 음식. 사랑을 키우는 방법을 모르면 좋은 관계도 곧 시들해집니다. 소통은 그것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음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약이 되거나 독이 됩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먹는 것만 음식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 섭취하는 것도 모두 다 음식입니다. 우리 주변에 오가는 대화,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는 대화 역시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건강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고 만들어내고 있나요? 우리가 한 말이 우리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면 그것은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안과 화를 불러일으키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폭력과 괴로움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리고 보고 읽는 것들 가운데서 해로운 대화를 섭취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여러분은 이해와 연민의 마음을 키워주는 대화를 섭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대화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고 남을 함부로 비판하며 남보다 낫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양육과 섭취라는 면에서 우리의 의사소통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은 섭취의 항목 가운데 하나로 그것은 유익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롭기도 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단지 몇 분 만에 많은 것을 섭취하기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인터넷을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지금 무엇을 보고 읽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컴퓨터를 서너 시간 하다 보면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게 됩니다. 그것은 감자튀김을 먹는 일과 같습니다. 감자튀김을 온종일 먹으면 몸에 해롭듯이 컴퓨터 앞에 온종일 앉아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감자튀김, 즉 약간의 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읽고 쓰는 일을 해보세요. 의외로 힐링에 도움이 됩니다. 이해와 연민의 마음이 담긴 이메일이나 편지를 쓸 때에는 그렇게 하는 동안 스스로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짧은 메모에 불과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글은 본인과 그것을 받을 사람 모두를 키워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 어떤 소통이 유익하고 어떤 것이 해로운지를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념의 힘은 유익한 소통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념하려면 판단을 잠시 뒤로 미루고 호흡과 몸을 다시 한번 의식하고는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과 주변에 있는 것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 한 생각이 유익한지 아닌지, 그리고 인정많은 것인지 못 인정한 것인지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화는 훌륭한 양육의 원천입니다. 우리 모두는 외로울 때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남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한 말에 미움과 화, 그리고 실망과 같은 독소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그러한 독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소를 몸과 마음속으로 불러들이는 짓입니다. 그래서 유념하면서 말하고 듣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로운 대화는 특히 직장에서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대화가 주변에서 오간다면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괴로움을 겪지 않으려면 충분히 유념하면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연민의 힘으로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그런 말을 들을 때 독소를 섭취하는 대신 더욱 많은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듣게 되면 연민의 마음이 자기를 보호하고 상대방도 괴로움을 덜 겪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한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소통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것들을 흡수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섭취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읽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면 독소가 우리의 건강을 해쳐 본인을 비롯하여 상대방이 괴로움을 겪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피부병을 앓는 소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소는 땅과 나무 그리고 물에서 나온 온갖 벌레와 미생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피부, 즉 가죽이 없으면 소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유념은 우리에게는 소의 가죽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섭취하거나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단순히 차를 타고 시내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섭취를 하게 됩니다. 광고가 눈에 띄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음을 듣기도 하고 그 속에서 독소를 섭취한 탓에 자신도 모르게 독소를 품은 말을 하게 되는 경우마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유념하면서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인에게는 평화와 연민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고 상대방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알맞은 음식 없이는 인간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 더 서운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음식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주는 음식, 즉 우리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사랑과 미움, 그리고 괴로움을 비롯하여 모든 것은 음식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괴로움에게 먹을 것을 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념하면서 인지하지 않은 채 말을 하면 그때마다 괴로움에게 먹을 것을 대주고 있는 셈입니다. 유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의 본질을 곰곰이 살펴봄으로써 그 괴로움이 계속 유지되는데 우리가 대주었던 음식의 종류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키우는 영양분의 원천을 알게 되면 공급을 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괴로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로맨틱한 관계는 아름답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뒤엔 우리가 사랑을 키우는 방법을 모르는 까닭에 그 관계가 시들해집니다. 소통은 그것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즉 마음속으로, 중국에서는 뱃속으로 라고도 합니다. 그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에 음식을 대주는 것입니다. 의심과 화, 그리고 두려움과 짜증이 깃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본인이나 상대방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곤란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비판과 화만 키우고 연민의 마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플럼빌리지,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 안거 센터에서 저는 다정한 소통을 실천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키워주는 방법에 관해서 설법을 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란 사랑이라는 물을 주고 잘 자라나라고 얼러주는 것이 필요한 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자리 근처에 앉은 한 여인이 그 시간 내내 울고 있었습니다. 설법을 끝낸 뒤 저는 그녀의 남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소중한 친구여, 그대의 시든 꽃에 물을 좀 줄 필요가 있군요. 그녀의 남편은 그 설법을 들었기에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만 때로는 친구가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심을 마친 뒤에 아내를 데리고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드라이브는 1시간쯤 걸렸는데 그 시간 내내 그는 아내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좋은 씨앗에 물을 주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완전히 변해서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집 아이들은 깜짝 놀랐는데 아침에 부모님이 드라이브에 나설 때만 해도 슬프고 짜증스러운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앗에 물을 주기만 한다면 단 1시간이면 상대방과 본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유념은 행동에서 응용된 것이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키워주고 치유해주는 소통은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때로는 잔인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오랜 세월에 걸쳐 괴로움을 겪을 수 있고 우리 역시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화가 나거나 밉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종종 독이 있는 말, 파괴적인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로운 약을 꿀꺽 삼킨다면 그것은 우리 몸속에 오래 머물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천천히 죽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슨 언행 때문에 인간관계가 중독되기 시작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념하며 마음속에 담아둔 연민과 다정한 소통이라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사랑과 존중, 그리고 우정이 모두 지속되려면
음식이 필요합니다. 유념한다면 인간관계에 먹을 것을 내서 그것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데 도움을 줄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장 나 자신과의 소통. 자신과 소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도 소통할 수 없습니다. 행복과 자유는 자기 자신과 소통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 시대의 괴로움입니다. 설령 주변에 사람들이 넘친다 해도 우리는 몹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외로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텅 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에 우리는 타인들과 접속함으로써 그곳을 채우고자 합니다. 접속할 수 있으면 외로운 느낌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과학기술은 접속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많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접속되어 있을 때조차 우리는 계속해서 외로워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메일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최신 소식을 포스팅합니다. 소식을 공유하고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접속하면서 보내더라도 외로움이 줄어들지는 않는 듯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에 굶주려 있지만 사랑을 불러일으켜 그 굶주림을 달래줄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공허함을 느낄 때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외로움을 가시게 하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인터넷, 이메일, 화상회의, 문자, 포스팅, 앱, 편지, 그리고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소통이 더 나아졌는지는 조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타인들과 접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전화기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게는 전화기가 없습니다만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휴대용 기기가 하나도 없기에 나 자신과 남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전화기가 있으면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말에 진정성이 없으면 전화기로 통화하거나 문자를 보낸다고 해도 남과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통을 위한 과학기술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도구 뒤에는 우리의 마음, 즉 소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한 자신이나 남들과 소통하는데 도움을 줄 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신 기기에 너무 의지하면 중요한 것을 놓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과 만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느라 시간을 많이 쓰고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마도 내면은 뒤죽박죽일 것입니다. 온갖 최신 기기를 가지고 있으면 더 편히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자기 자신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걷고 있어도 우리는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기에 있어도 우리는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살아 있어도 우리는 살아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온종일 자기 자신을 잃고 지내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위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잃고 있거나 자기 자신이 아닌 상태를 멋게 해보십시오.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앉아서 자기 자신과의 소통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을 일러 유념하면서 인지하기라고 합니다. 유념은 지금 이 순간을 완벽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아이폰이나 컴퓨터가 없어도 됩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 됩니다. 단 몇 초면 자기 자신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몸, 느낌, 감정, 그리고 지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해와 연민이 담긴 편지나 이메일 쓰기. 본인이 소통을 잘 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자기가 한 말이 상대방이 듣기에 괴로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좋은 소통의 방법은 편지나 이메일을 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와 연민의 마음이 가득 담긴 편지를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사이 우리는 스스로를 키우는 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편지는 그것을 받을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메일이나 편지를 아직 못 받았어도 글을 쓰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이해와 연민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행을 처음 시작한다면 글쓰기를 통해 유념하면서 소통하기를 시도해 보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건강에 좋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할 때 유념하면서 소통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에 이해와 연민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면 상대방의 두려움과 화를 없애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화기를 들 때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그것이 소통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임을 잊지 말고 신중하십시오.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때 우리는 대체로 서두르는 편입니다. 내용을 다 쓰자마자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그것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기를 들거나 문자 또는 이메일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층 더 연민 어린 소통으로 세상을 대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유념하면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려면 우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집은 외로움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집에 있으면 따스하고 편안하며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기에 집은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집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리에 앉아 정신을 차리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 안은 뒤죽박죽일지도 모르지만 집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사히 집에 있는 것입니다. 유념하면서 숨을 마시고 내쉬며 집안 청소를 시작해야 합니다. 호흡은 소통의 한 수단. 집으로 가는 길은 호흡과 함께 시작합니다. 숨 쉬는 법을 알면 유념하면서 걷고 앉고 먹고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자기 자신을 알기 시작합니다. 숨을 마실 때는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숨을 내쉴 때는 모든 긴장을 풉니다. 이제 더욱 분명하게 외부와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곧 밖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유념하면서 숨쉬기는 전화기처럼 소통의 한 수단입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소통을 촉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느낌을 아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늘 숨쉬고 있지만 호흡이 불편하거나 방해를 받지 않는 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드뭅니다. 유념하면서 숨쉬기를 함에 따라 숨을 마실 때는 숨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숨을 내쉴 때는 숨을 내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숨을 마실 때는 들숨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나는 숨을 마시는 것을 안다네. 숨을 내쉬면서 나는 숨을 내쉬는 것을 안다네. 공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 공기가 내 몸 바깥으로 나간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숨과 날숨을 주시합니다. 들숨이 4초 동안 지속된다고 해보죠. 숨을 마시는 동안 들숨에 끊임없이 그리고 완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을 내쉬는 동안 날숨에 전적으로 집중해 보십시오. 숨을 마시고 내쉬는 일은 자유를 위한 수행입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또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고뇌를 비롯해서 그 밖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호흡을 주시하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숨을 마시고 내쉬는 데 주어진 24시간을 즐기면서 온종일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숨을 마시면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데는 겨우 몇 초가 걸릴 뿐입니다. 남들이 숨을 마시고 내쉬는 것을 유념하면서 바라보면 우리는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 화, 후회 또는 걱정에 짓눌려 있으면 사회적 지위가 무엇이든 간에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집에 돌아올 수 있을 때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자유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의 주춧돌로서 의식적으로 호흡할 때마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념과 무건. 행복은 자기 자신과 소통하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전화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의나 행사에 참가할 때 우리는 전화기의 전원을 끕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흡수하여 소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소통은 전화기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소통하려면 무념과 무건 수행을 해야 합니다. 무념, 즉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한 수행입니다. 물론 특히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맑을 때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생산적인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생각의 많은 부분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미래를 통제하려 들고 오해를 낳고 남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염려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착각은 한순간에, 즉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개념은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념에 근거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종종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거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 때문에 선종에서는 언어와 사고의 길이 끊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는 것은 계속해서 말하면 계속해서 그 말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유념하면서 숨쉬는 일은 무념과 무건을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일을 방해할 장애물은 없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는 일은 즐거운 일이며 앉고 걷고 아침 먹고 샤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채소밭에서 일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말하고 생각하기를 잠시 멈추고 유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여 보면 눈에 띄게 달라진 한 가지 사실을 느낄 것입니다. 즐거움을 누릴 능력과 기회가 우리에게 더욱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나머지 한 가지는 삶에는 괴로움이 존재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긴장되어 있거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래된 고통이나 두려움 또는 새로운 고통이나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말하고 문자 보내고 생각하느라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념을 통해 내면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돌아가서 그것을 잘 보살펴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에 압도당하는 일이 두렵지 않은 까닭은 괴로움을 알아보고 잘 보살펴주는 유념의 힘을 충분히 일으키기 위해 숨쉬는 법과 걷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념하면서 숨쉬고 걷는 수행을 통해 유념의 힘을 충분히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휴대전화기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수호천사가 내 어깨 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유념의 힘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는 내가 수행할 때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이 생겨난다고 해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휴대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유념의 힘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화기를 지니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념의 힘이 전화기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지켜주고 괴로움을 덜 겪게 도와주며 소통을 증진시켜 줄 것입니다. 무념과 무건의 고요함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말로 귀 기울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불쾌한 면을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곳에 있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부디 집으로 돌아와서 귀 기울여 보십시오. 자기 자신과 소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도 소통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이고 돌아와서 자기 자신과 다정하게 소통해 보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서 지금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행복에 귀 기울여 보고 몸과 마음의 괴로움에 귀 기울여 보고는 그것을 보듬고 안도감을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은 본래의 집인 몸으로 돌아와야 한다. 유념하는 자세를 늘 갖추고 있으면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온종일 유념하면서 숨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한숨 돌리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유념의 힘이 더욱 강해져서 힐링도 더 잘 되고 소통도 한층 더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넬슨 만델라가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어느 기자가 그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록하고 나서 정계에 공식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뒤로 그는 그저 앉는 것마저 즐길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설사 잠시뿐이라고 해도 시간을 내서 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앉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를 때야말로 앉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앉으면 바로 들숨과 날숨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숨을 마시고 내쉬는 것을 즐기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좀 나아집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방식으로 숨쉬기를 해보십시오. 자리에 앉아 유념하면서 숨쉬기를 하면 몸과 마음은 마침내 소통되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대개 따로 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오늘 해야 할 일, 과거의 슬픔, 그리고 미래의 걱정 등 세세한 부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음은 몸 근처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념하면서 숨을 마시면 몸과 마음은 다시 행복하게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런 복잡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유념하면서 숨쉬기를 하는 것만으로 마음은 본래의 집인 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몸은 집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컴퓨터를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몸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뻐근하기 전까지 우리에겐 몸이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지경에 이르기 전에 쉬면서 몸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연관성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혼잣말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내 몸을 알아차리자. 숨을 내쉬면서 내 몸의 모든 긴장을 풀자. 걷기는 대지와 소통하는 방법. 걷기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바깥에서 키워주고 치유해주는 것, 즉 대지와 소통하는 또 하나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대지를 밟고 걷는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면서 발걸음을 옮길 때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몸이 곧 호흡입니다. 몸이 발입니다. 몸이 허파입니다. 그러니까 몸, 발, 숨, 그리고 허파와 접속되었을 때 우리는 집에 있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바로 그 순간에 집에 돌아오는 것이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몸 그리고 감정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접속입니다. 걸음을 얼마만큼 걸었고 칼로리를 얼마만큼 소비했는지 알려주는 장치는 지니지 않아도 됩니다. 유념하면서 걸을 때면 호흡과 걸음을 일치시키고 대지와 닿아 있는 발에 집중해 보십시오. 한 걸음 걷고 있을 때 생각도 완전히 멈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을 계속하면 생각에 매몰됩니다. 그러면 자기 몸과 감정, 그리고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호흡과 걸음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발과 그 움직임, 그리고 접촉하고 있는 땅바닥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발걸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자유로운데,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마음이 오로지 내딛는 발걸음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더 이상 미래나 과거에 한눈 팔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내딛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걸으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도착했어. 나는 집에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선언 또는 긍정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로든 뛰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생 동안 뛰어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곳은 삶의 모든 경이로움이 이미 펼쳐지고 있는 곳이자 우리의 몸이라는 놀랄만한 존재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몸과 마음 전부를 지금 이 순간에 쏟아붓지 않으면 지금 이곳에 완전히 도착할 수 없습니다. 100%만큼 도착하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더 이상 걷지 마십시오. 거기에 멈춘 채로 100%만큼 도착했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숨쉬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승리의 미소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유념하면서 걷기를 즐기고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도착했는지 못했는지 알려주는 앱이나 제3자는 필요 없습니다. 도착하면 알게 될 것인데 그 까닭은 우리가 편안해졌음을 알아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에서 사무실까지 걸어갈 때 내딛는 발걸음마다 집, 즉 마음의 집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든지 간에 이 지구라는 별에서 자유인으로 걸으면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지 위를 걸으면 소외가 치유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지와 자기 몸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서로 몹시 고립된 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몹시 외로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대지 그리고 서로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매일같이 여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념하면서 숨쉬고 몸에 귀 기울이는 수행을 시작하면 우리 주변을 깊이 보고 이곳이 전부 대지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대지와 접촉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몸이나 대지의 몸통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개 대지를 환경으로 여기고 있지만 좀 더 깊숙이 보면 대지는 살아있는 멋진 실체임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면 우리가 대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딛는 발걸음에 유념하면 우리는 다시 자기 몸 그리고 대지의 몸통과 접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걸으면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밀어내지 말고 인정하기. 유념하면서 숨쉬고 자기 몸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무시해왔던 괴로운 느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 모두에게서 이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우리와 소통하고자, 다시 말해 자기를 알리고자 애써왔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느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왔습니다. 유념하면서 숨쉬게 되면 외로움, 슬픔, 두려움, 걱정 같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를 당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들숨과 날숨을 주시하면 됩니다. 두려움에게 사라지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화에게 사라지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소매자락을 세게 잡아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올려 부드럽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런 감정을 비난하거나 밀어내는 일 없이 인정해주고 유념의 힘으로 보듬어주는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입니다. 조상의 괴로움과 접속하기. 우리 내면의 괴로움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조상의 괴로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괴로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유념의 수행을 접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괴로움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이해함으로써 바꿀 수 있으면 우리는 자신은 물론 부모와 조상도 치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세상의 괴로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별, 착취, 가난,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남들의 괴로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괴로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과 괴로움을 이해하면 남과 세상의 괴로움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괴로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려는 뜻을 품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괴로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괴로움에 깊숙이 귀 기울이기. 우리의 내면과 주변에 존재하는 괴로움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괴로움이 불쾌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개는 접촉하기 싫어합니다. 시장에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데 도움이 되는 온갖 제품을 판매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괴로움을 무시하고 숨기려고 이 모든 제품을 소비합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습니다. TV 프로그램의 내용이 아주 좋지 않아도 우리는 TV를 끌 용기가 없습니다. TV를 끄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 내면의 괴로움을 접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괴로움과 마주칠까봐 무서워서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에 압도당하는 일 없이 그것을 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괴로움은 쓸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되돌아가서 자기의 괴로움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면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의 괴로움에 깊숙이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지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괴로움이란 달래거나 풀지 못하면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괴로움을 이해하고 바꿀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부모와 조상의 그것마저 지고 다녀야 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괴로움을 접하면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괴로움을 이해하면 연민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사랑이 생겨나면 그 즉시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괴로움과 행복은 늘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이해하고 다루는 방법을 알면 행복을 다루고 행복을 부르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의 본질과 뿌리를 이해하면 괴로움이 멈춘 상태에 이르는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출구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안도감이 들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괴로움이 행복을 부른다. 괴로움을 이해하면 연민의 마음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하면 행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괴로움을 잘 보살피는 방법을 알면 행복을 잘 보살피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자라나려면 괴로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괴로움과 행복은 늘 함께 다닌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이해할 때 행복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알면 행복을 다루고 행복을 부르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송이 연꽃이 자라나려면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연민의 마음은 괴로움을 이해하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괴로움을 보듬어주고 깊숙이 귀 기울이고 그 본질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일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랑과 연민의 에너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연민의 에너지가 생기면 그 즉시 괴로움이 줄어듭니다. 고통이 줄어들고 자기를 연민의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는 남과 세상의 괴로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타인 간의 소통은 자기가 옳음을 입증하거나 자기를 더 기분 좋게 만들고자 하는 바람보다는 이해하고자 하는 바람에 입각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보면 상대방의 괴로움도 보인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온 여인을 한 사람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녀는 자기가 겪고 있는 괴로움의 출구를 전혀 찾을 수 없었기에 자살하려고 했답니다. 그녀에겐 당시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물론 새 아이와의 관계도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녀에게 깊숙이 듣기와 다정하게 말하기를 주제 삼아 제가 한 설법을 들어보라고 권했답니다. 그녀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불교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자기의 신앙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여겼기에 거절했다고 하는군요. 그녀는 자살을 하려고 했던 밤에 그 친구에게 작별 인사차 전화를 했답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자살하기 전에 택시 타고 작별 인사 하러 와. 그녀가 도착하자 친구는 자살하기 전에 저의 설법 테이프를 들어보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죽기 전에 네 소원 들어줄게. 테이프를 듣고 나자 그녀는 마음이 움직였고 호기심에 유념 안거 외출을 금하고 수행하는 일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안거를 하면서 그녀는 자기 자신의 괴로움에 정말로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그녀는 자기의 괴로움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자살이라고 생각했었죠. 처음에 귀 기울이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호흡과 보조를 맞추는 방법을 익혀서 괴로움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릇된 생각을 자주 했고 화를 많이 키워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괴로움을 겪는 까닭은 오로지 남편과 가족의 탓이라고 여겼었지만 이제 자기도 그 괴로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은 괴로움을 겪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만 괴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이제 그녀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기에 남편의 괴로움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대단한 성취였죠. 자기의 괴로움을 보면 상대방의 괴로움을 볼 수 있고 자기와 상대방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만들어낸 나의 책임과 역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거를 마치고 돌아온 날 밤
그녀는 남편 바로 곁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답니다. 그녀는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나는 당신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움을 아주 많이 겪어왔다는 것을 알아요. 난 당신을 도와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버렸죠. 당신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당신 내면의 괴로움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당신이 느끼는 어려움을 말해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요. 그녀는 다정하게 말하는 방법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갓난아기처럼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그녀가 다정하게 말을 건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들의 관계도 무척 아름다웠었죠. 그러나 그 관계가 원한과 말다툼으로 채워지다가 급기야 진정한 소통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화해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 뒤 그 부부는 새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연민의 토대.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이미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괴로움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괴로움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나치게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겪고 있는 괴로움과 그 뿌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일단 자기의 괴로움을 약간이나마 이해하고 꿰뚫어 보게 되면 타인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일이 더 나아집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고 미워한다면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를 이해하는 것은 남을 이해하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괴로움을 이해하게 되면 괴로움이 줄어들고 남의 괴로움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괴로움을 알아보고 그것의 유래를 알 수 있을 때 연민의 마음이 솟아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혼내주고 싶은 마음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깊숙이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말할 때 그 속에 이해와 연민의 마음이 깃들게 됩니다. 그러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은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소리에 이해와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즉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괴로움과 그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일단 자기의 괴로움과 그 유래를 알게 되면 남들과 소통할 때 그들의 괴로움 역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각자가 자신의 어려움과 갈망, 그리고 남들의 그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고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삶의 매 순간마다 이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유념하면서 숨쉬기를 통해 내면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비로소 자기 자신과 그 안의 고통,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괴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동시에 행복을 부르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